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023년 처음으로 열리는 열린시민 환경교육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부산대학교 환경교육센터장 남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 그리고 제2회 부산 환경교육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2023년 처음으로 환경교육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산 해양 환경의 소중함과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또 부산 이 환경교육 도시이면서 또 해양을 끼고 있는 또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에 해양 환경을 주제로 하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아카데미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중심으로 부산 해양 환경의 소중함과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경신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의 학교 해양 환경 교육의 현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부산광역시 교육청 디지털 미래교육과 한종환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점 오염 원인 해양에 미치는 영향 또는 시민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바다 살리기 국민운동 부산본부 박민규 환경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산 연안 오염의 현황 및 관리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부산대 해양학과 안순모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오늘 열린 시민 환경교육 아카데미는 종이 없는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연 자료는 부산 환경교육 주간 플랫폼 아마 링크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곳을 통해서 또는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강연이 시작되면 40분 정도 강연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각 패널 분들께서 5분에서 10분간 조금 융통성 있게 패널 토의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 패널 토의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다 같이 패널 분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이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20분 정도 갖게 됩니다. 처음 발표하시는 특강은 특강이니만큼 또 저희가 많은 것들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35분에서 40분 정도 조금 길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20분 정도 하는 토의에 자유롭게 발표를 하실 텐데 여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플랫폼 또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접속하셔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해서 토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부산 해양 환경의 소중함과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김경신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까? 특강 강의하시는 분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경신이고요. 불 좀 꺼주시면.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해양 환경 중에서 사실은 안 좋은 거죠, 그죠? 예. 기름이나 오염이나 소음이나 쓰레기처럼 안 좋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해양 환경하면 좋은 걸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는데 아마 참 오염 원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쓰레기고요. 해양 쓰레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혹은 해양 쓰레기라고 이제 통용이 되는데 약 한 88% 정도가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해양 쓰레기가 가장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이제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가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이런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사실은 이제 이슈화된 부분은 정확하게는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 그다음에 어떤 이제 보호해야 될 해양 환경 자산이 해양 쓰레기로 많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이제 계속 회자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된 거는 한 2014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표면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기 시작된 시점을 정확하게는 이제 2014년이고 2014년이 유네아라고 해양 환경 총회입니다. 전체 세계에 있는 해양 환경 총회 제 1회의 안건으로 이제 공식화되면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왜 갑자기 뜬구름없이 저거 사진을 올렸나 보실 수 있겠지만 이제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을 해서 이런 해양에 들어가는 구조물로 만드는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남포동에 갔더니 누가 이거를 이제 식당 위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는 이제 세 가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양 쓰레기 부분이 얼마나 이슈화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각종 자료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는 우리나라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마지막 파트는 그러면 부산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고 있냐는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제안 드리는 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노아에서 아주 오래전에 실험실에서 이제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이제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바다 환경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 분해되는데 450년이 걸립니다. 유리병 같은 거는 거의 뭐 분해 자체가 안 되고요. 근데 이거는 실험실 조건에서 실험한 거라서요. 진짜로 바닷속에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 중에서 플라스틱 재질은 거의 다 미세화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육상 쓰레기하고 해양 쓰레기의 어떤 영향을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해양 쓰레기는 바다에 들어가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희박하고요. 그 다음에 수거하는 데 비용이 육상보다는 한 10배에서 15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더 심각한 거는 미세화되거든요. 미세화된다는 얘기는 하나의 큰 거에 오염원이 있었을 때 미세화가 되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되는 양식용 부자가 무게는 1.2kg거든요. 이게 바닷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약 70억 개 아주 잘게 쪼개지면 70억 개 작은 이제 오염원이 되는 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비점 오염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쓰레기가 영양 측면에서는 최대는 70억 개 정도의 작은 미세화가 된다. 한 개가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건들도 다 수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예, 엄청나게 많아지죠. 보이지 않을 뿐이지 바닷속에 용존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미세화가 되면 또 문제가 물고기들이 먹기가 더 좋아지고 미세화된 자체가 섬유라든가 플라스틱은 이제 흡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안 좋은 곳을 자꾸 흡착하는 그런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뭐 이슈 영향이지만 뭐 데이터 한 번씩은 이제 다 들어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뒤에서 다른 거는 대부분 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연구적인 차원에서 추정한 자료들이고요. 유령업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천억 정도. 얼마 전에 EBS에서 아주 그 바다를 말하다는가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도다리가 그 처져 있는 그 해변 해저 바닥에 이제 갇혀서 폐사했던 그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일이 경제성을 따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간 한 3천억이 3,600억 정도일 겁니다. 이건 이제 경제적 손실이 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자료 하나는 요 자료입니다.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낙동강을 끼고 있으면은 한 7, 8월 달 되면 이제 부산 시민들이 이제 귀가 많이 간지러우시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낙동강에서 이제 재해기 때 내려오는 쓰레기는 대부분 다 예전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제로 갔거든요. 거제로. 근데 이제 거제에서 야, 우리가 피해는 봤지만 수거 비용은 달라. 근데 부산도 할 말이 많아요. 우리 게 아니고 대구나 경북 저 위에서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수거 비용 자체가 해결이 안 됐고 요 자료는 291에서 370억이라는 거는 추정 자료가 아니고 거의 실적치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 2016년인가요? 그때 거제시에서 오죽 답답했으니까 낙동강 수문 열어서 쓰레기가 왕창 왔었을 때 여름 때 약 한 달 동안 진짜 피해를 얼마나 봤냐고 실적 자료를 냈어요. 그게 아마 이제 290에서 370원이고 매년 이제 그게 반복이 돼요.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런 패턴이 최근에 변했습니다. 옛날에 거제로 가던 쓰레기가 이제는 다대포로 가요. 바다로 갔다가 거제로 그대로 안 가고 빠꾸해가지고 이제 다대포 해안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을 좀 못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에 보면은 낙동강 하구 쪽에 어떤 해저 지형이 좀 모래에서 변형이 생겼거나 아니면 그 다대포 앞바다에서 최근에 예전에 큰 수중 공사를 한 적이 있는가 봐요. 아마 그거 영향으로 인해서 재해기 때 나왔던 쓰레기가 거제로 안 가고 이제 다시 다대포로 오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해양 쓰레기 이슈로 또 최근에 얘기 많이 되는 것들은 이제 선박의 얽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박의 얽힘은 대부분 다 그물이나 로퍼에 걸리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수중 쓰레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연구한 2017년도에 연구한 결과를 보면 선박 사고 난 지점 10km 내에 대부분의 사고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주변에 양식장이 있거나 주변에도 조업을 하거나 그래서 사고 나는 지점은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잘 아시는 기후 온난화처럼 물고기가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포인트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고 지점 자체가. 그러다 보면 전 해역이 사고 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제 공식 통계라고 합니다. 해심원에서 공식적으로 해경하고 공유한 자료인데요. 약 한 11% 되죠. 그러니까 연간 한 300건이 되는데 제가 왜 공식 통계라고 그러냐면 비공식 통계가 있어요. 수협 무선 통신국에 가면 큰 사고는 아니지만 이제 그물로 인한 장고장 사고들이 있는데 그 연간 한 1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식 통계가 300여 건이고 비공식 통계까지 합치면 약 1300여 건 정도가 이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선박 사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보셨던 거 이거 뭐 그냥 간단한 건데요. 얼음으로 덮여 있는 데에 왜 미세 플라스틱이 해저까지 가느냐라는 경로를 이제 확인한 거고요. 이게 해조류 결국은 이제 규조류인 멜로시티가 이걸 흡착하게 되고 역시 또 이제 물고기가 다시 이걸 섭취하는 이런 부분들이 최근 논문에서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2020년에 나온 논문이죠. 이게 뭐냐면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일회용품 빼고 이제 마스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해양으로 들어갔냐라는 것을 추정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술용 마스크 하나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K84, 94라고 하는 그 마스크라고 부르고 외국에서 이제 보건 마스크라고 하는 N95 두 종을 갖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순위가 꽤 높죠, 그죠? 연간 311에서 약 한 116 정도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해양으로 들어간 겁니다. 육상에서 처리가 안 돼서. 근데 더 문제는 이런 마스크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이제 발라져 있고 그게 해양에서 다시 용존되는 그러니까 미세화와 용존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이 논문에 보면 뒤에 이렇게 코멘트를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발생이 많은 나라들은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착용률이 높아요. 이제 많이 착용을 잘했기 때문에 또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양 쓰레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영향 요인은 한 뭐 4가지나 뭐 5가지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는 요인들은 이거 제가 2000년도 초반에 그렸던 내용인데 지금도 계속 어디 가면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경제적 손실 야기하고 사회적 심리적 가치 저해했다는 게 널리 알려진 우리가 하는 해양 쓰레기 영향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2개가 추가되는 거죠. 국가 간의 갈등 원인이 되고 사람의 건강성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건 이제 해양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국가 간 갈등 원인이라는 거는 몇 가지 저희가 알고 있는 사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해양 쓰레기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쓰레기는 아시겠지만 일본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 체계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보상 체계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필리핀에 이제 쓰레기가 폐기물은 수출 가능한 품목입니다. 근데 수출 안 되는 품목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수출이 안 되는 품목을 이제 수출이
되는 폐기물에다가 첨가해서 판매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양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기저귀 같은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은 또 국가 간의 어떤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제 국제사회 쪽은 크게 이렇게 97년도부터 2010년 이후까지 변해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대두가 됐다. 제가 말씀드린 플라스틱 문제는 소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플라스틱 생산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 쓰레기의 어떤 영향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시급해졌다. 그게 미세 플라스틱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바뀌고 있고 옛날에는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만 요구했지만 지금은 이제 국제 규범을 제정하기 직전의 단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뒤에서 정리드리겠지만 해양 쓰레기는 해양 환경 오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보건의 문제이고 산업에 대한 문제로 많이 넓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오늘 이제 기억하실 것은 요거가 아마 가장 중요한 이제 곧 피부에 와닿을 내용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쓰레기 문제가 이슈화된 게 2014년이거든요. 그때 윤해아 환경총회 1차 때부터 계속 5차까지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요. 결국에는 5차 회의 때 플라스틱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 협약을 만들자는 데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아니고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약에서 시작을 했다가 좀 더 유럽권하고 우리 아프리카권 쪽에서 발생한 해양 쓰레기 갖고는 해결되지 않지 않냐. 그 원인이 되는 플라스틱을 종식하자라는 걸로 확대가 됐고요. 상당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나라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을 종식하자라는 협약이 채택이 됐고 협약에 대한 초안은 이제 2024년이니까 2025년인가요? 2024년에 국제협약을 2024년에 윤해아 총회 협약안이 이제 보고되게 됩니다. 그래서 협약안이 채택이 되면 이제 국제협약으로 바뀌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핵심 내용들은 결의안에 이미 예시를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줄일까? 방법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기업들이 알아서 줄여 나가는 자발적인 조치를 취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아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국가별로 CO2를 일정한 타임테이블에 따라 줄이는 것처럼 플라스틱도 생산을 일정하게 줄이가자는 강제적인 협약을 할 거냐가 결국은 핵심 사항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때 1차 때부터 계속 회의를 참석을 했고 제가 느끼는 바로는 아마 자발적 협약이 아니고요. 강제적 구속령이는 그러니까 리걸리 바인딩이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내용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처럼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몇 년 대비 언제까지 얼마를 줄이는 그런 체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IMO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약을 IMO도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속력이 있는데 핵심 사항은 요거거든요. 옛날에 바다에다가 배에서 뭐가 빠지면요 신고를 해요. 근데 지금은 조건이 뭐냐면 상당한 위험을 주는 것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바다에 우리가 아는 이제 어떤 큰 물건들 그런 것들이 빠졌었을 때 선박에서 빠졌었을 때는 신고를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죠. 그죠? 그런 거는 신고를 하는데 나머지는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당한 위험을 주는 거를 삭제하는 거를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든 이제 폐기물 모든 것들이 빠뜨려지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의무 신고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IMO는요 상선뿐만 아니고요 어선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 당연히 협약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면 우리나라 어선에도 다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젤 협약 역시 구속적인 거고요. 우리나라가 이 협약이 통과되는데 아주 기여를 크게 했죠. 예.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을 하면 안 되는 폐기물을 수출되는 폐기물에 넣어서 필리핀이 난리가 났었죠. 그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후에 결국에는 이 바젤 협약이라는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해가는 협약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 플라스틱을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수출해도 되는 플라스틱, 수출하면 안 되는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앞으로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어느 정도 보증을 해야 되는 이런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고요. 예, 크게는 입법으로 규제하는 나라, 자율적으로 인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입법 규제입니다. 그래서 두 건을 했죠. 17년 한 번 했고 21년에 또 한 번을 했습니다. 17년에 한 거는 식약처에서 한 거고요. 21년에 한 거는 환경부에서 한 건데 생활제품 위에 거는 의약품이고 밑에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생활제품입니다. 그래서 표백제나 세탁사제, 섬유 유연제 이런 데는 이제 알갱이가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차 미접수액이 금지가 돼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직 못 하고 있고 유럽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산업용 소재입니다. 산업용 소재. 현황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되고 있고요. 혹시 외국에서 봤었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물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대응을 안 하고 있는데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타이어가 도로에서 마모되면서 이제 강을 따라서 해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해양으로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 가장 큰 원인은 타이어라 보고 있고요. 우리는 근데 이상한 데서 그 폐타이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신문에도 보도된 것처럼 특히 부산 그 묘박지라고 영도 앞바다에 그동안에 몰랐던 이제 폐타이어가 엄청나게 쌓여있던 게 아마 보도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재생 타이어예요. 예, 새로운 타이어도 아니고 재생 타이어. 어디 붙이시는 건 알죠? 배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라든가 암벽에 붙이는데 그러니까 도로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인 타이어가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에 몰랐다가 바다에 엄청나게 빠져 있네. 그것도 폐타이어가 재생 타이어.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폐타이어를 재생 폐타이어들을 이제 암벽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조치를 협의 중이고요. 그리고 모든 선박이나 항만공사한테 식별을 이렇게 해놔요. 우리 거, 김개똥 거. 부산이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수거 명령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한 조치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제 국제사회 대응의 결론은 요거라고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해양 환경에서 산업 보건에 미치는 영향으로 청대가 돼 있고 규제는 이제는 협약으로 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에서는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아마 정리가 되실 거고요. 지금은 이제 국내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하는데 아마 자료로 많이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만 말씀드리고 마지막 이제 부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우리가 한 14만 톤 정도 발생을 합니다. 14만 톤 그 육상 쓰레기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숫자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태평양 도서 쓰레기 지대라는 데가 있잖아요. 태평양의 해변 거기가 한 번도 수거 안 했고 최근에 이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민간 단체에서 거기가 수십 년간 쌓여 있는데 7만 9천 톤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매년 이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거를 굉장히 많이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 보이는 쓰레기는 양이 많이 늘어나죠.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쓰레기는 오히려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수거해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돼서 수거가 안 된 건지는 좀 따지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영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이 침벽 쓰레기입니다. 수거 안 하니까 계속 미세화되거든요. 그래서 영양 측면에서는 침적 쓰레기를 빨리 수거해줘야 되는 게 좋고 더 영양이 확대되기 전에 근데 양으로 보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이 없는지
못 찾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해양 쓰레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일본하고 세 나라만 해양 쓰레기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서 우리는 해양 쓰레기법, 해양 폐기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 폐기물 중에 이제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수산 부산물에 대해서는 또 특별법이 있고요. 이 두 가지 정도가 메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산 부산물법은 원래는 폐기물법에 들어있던 건데 거기서 수산 부산물을 떼어와서 재활용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해양이 빠져나가면 농업도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농업도 특별법 형태로 농업 부산물 뭐뭐한 법이 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애매하긴 해요. 이게 모든 폐기물을 환경부가 다 처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소관 부처별로 가는 게 맞는지 그거는 참 계속 갈등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폐기 문제가 이제 협약 재정까지로 가버리는 상황이 돼서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이제 폐기물관리위원회라는 본부처 조직을 만들었고요. 부산에도 조례로 폐기물관리위원회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이 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폐기물에 관련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컨대 부산 같은 경우는 그 강하천 쓰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죠? 수계기금도 쓰고 그다음에 비용 분담 협약 비용도 일부 쓰고 국비도 쓰고 근데 광역이래 갖고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적습니다. 근데 혹시나 뒤에서 저도 제안을 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계기금에서 100% 다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오해문이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수거 명령제 되게 단순한 건데요. 이게 왜 이때까지 안 만들어졌을까가 참 난제였어요. 해양 폐기물은 왜 국가가 다 수거할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누가 버렸는지 몰라서 그래요. 누가 버렸는지 몰랐는데. 근데 이제는 이제 수거 명령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타에 안벽에 있는 거 김개똥이라고 써놓으면 이제 나중에는 국가가 걔 보고 네가 수거해. 안 해? 그럼 우리가 하고 네가 대신 돈 내. 그리고 벌칙 내릴 거야. 라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입 차단 설치도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해양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구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육상 쓰레기가 해양 쓰레기 해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돼요, 관문. 근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넘어가면 우리 소관 아니야. 이제는 해수부 소관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조직 차원에는 어쩔 수 없지만 폐기물관리법에 해서 이 조항을 넣었거든요. 해수부가 환경부나 지자체한테 요구하면 해양 쓰레기 유입 차단 시설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공고가 아니고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산도 최근에 하나 설치를 했어요. 평강천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은 이렇게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은 비슷하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수거만 하다가 이제는 그 다음에 예방을 했고 그 다음에 자원순환 재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2021년부터는 이제 영양 저감하고 탈탄소화 해양 쓰레기도 탄소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여튼 관련 기본 계획은 이런 게 있다고만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1차 해양 폐기물 기본 계획 만들었고 재활용 활성화 대책이 2022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잘하는데 재활용 쪽은 육상 쪽에 비해 해양 쪽이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이제 지금 시작 단계에 있다. 그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많이 나온 게 해양 쓰레기 저감 혁신 대책이라고요. 금년 4월달에 했는데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영양 확산되기 전에 더 수거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연간 발생하는 양보다 10,000톤 정도씩을 더 수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수거한다는 거는 바닷속에 이미 수거 안 됐던 쓰레기를 더 끌어들여서 영양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 핵심 내용은 그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 부산물 관련돼 갖고는 이제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이 통영에 이제 들어가 있죠. 150억 정도로 돼 있고요. 현재는 이제 폐강류하고 낭피로만 돼 있는데 아마 부산물도 뭐 뼈 이런 것까지도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서 더 포함을 해서 아마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양식용 부표 이거는 이제 일단은 저희가 금년 11월 달에 금지를 시켰습니다. 법이 시행이 돼서요. 우리가 모든 양식용 부표는 아니고요. 이게 뻥튀기 하는 부표라고 생각 드시면 되거든요. 부표는 대부분 다 뻥튀기 했어요. 작은 알갱이를 뻥 툴려 가지고 압축을 했거든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1.2kg짜리니까 그게 바다에서 막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쪼개지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결국에는 이제 EPS 부표라는 거를 예, 사용 중단을 했고 대신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인증 부표라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인증 부표도 다 플라스틱이에요. 예, 병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아주 뒤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시민단체가 예, 아주 크게 기여해서 결국은 우리 정부는 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부표. 그럼 플라스틱 사용하는 거 뭐 할까 했더니 예, 돌에서 찾았습니다. 현무암에서 섬유를 찾았거든요. 그리고 돌 섬유로 만든 이제 부표 개발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이 돌 섬유 부분은 현무암뿐만 아니라 여러 돌이 사용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섬유 성분이 있고요. 많이 사용되는 게 고급 차량의 이런 이제 자동차 부분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는 이제 해양 쓰레기수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표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영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부표고 양적으로 가장 많이 골치 아픈 게 이제 어구입니다. 어구도 옛날에는 수거만 하다 지금은 이제 자원순환 정책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어구 그리고 플라스틱을 사용하더라도 빨리빨리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자원을 이제 보존하는 자원순환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생물해성 어구는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최고의 예,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플라스틱 협약이 예, 강제화가 되면 이 폐어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표준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다 생분해되면 되는데 다 생분해가 아니고요. 요 망지만 생분해요. 망지. 그럼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바닷속에 일정 기간 두면 다 생분해되니까 그러면 이제 안 건져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남잖아요. 철이라든가 나머지 재질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분해성 오고인데 우리나라는 또 수거해요. 참 아이러니죠. 생분해니까 바닷속에 둬야 되는데 또 수거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정확하게는 생분해성 어망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현재 장어 통발 빼고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어구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재질을 이제 단순화하는 작업 그리고 모든 어구에 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작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구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유엔에서 아주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사례거든요. UNEP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선박에서 그러니까 해외 선박이라든가 상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우리나라는 기항지에서는 쓰레기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에는 정수기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페트병으로 물을 많이 사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는 그냥 버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우리산이라는 데서 이렇게 고래도 만들고 텀블러도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우지산이라는 게 이거 하나 만들었다고 모든 플라스틱은 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 만들었다고 유엔에서 아주 좋게 본 건 아니고요. 우지산은 회사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다 여성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계세요. 약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재활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집화장 설치도 하고 뭐 예, 이런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업적으로는 현재 통영하고 태안 두 군데에 해양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통영은 백동류를 만들고 있고요. 태안은 재활용 원료로 만드는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 하나가 있다고 한 게 우리나라가 재활용을 하려 그러면 쓰레기가 어디 한 군데 모여져 있어야 되나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를 해야 되고 그 집화장이 예, 부산하고 목포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대학에서 하시는 이제 해양 쓰레기 생산 원스톱 시스템이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부유돼 있는 쓰레기를 갖고 수거해서 이제 수소 만드는 선박인데 기술은 상당히 좋지만 활용 면에서는 좀 의문이 현재까지는 남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선박이 조금 본격화되려 그러면 이 선박 자체만 개발되는 게 아니고요. 그 생산된 수소를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항만 같은 것들, 그다음에 마이크로 그리드를 해가지고 항만 자체의 어떤 에너지를 자립하는 하면서 이 선박이 사용하는 이제 수소도 가격이 비싸지만 사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제 기술 개발만 먼저 해놓고 사용도가 상당히 좀 당장은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는 이제 태평양 이런데 주인 없는 이런 데서 띄우면 좋은데요. 근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해양 쓰레기로 재활용하는 게 요새 이슈가 되니까 정부가 이제 해양 쓰레기 몇 %를 쓴 제품만 인정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전에 나온 것들은 해양 쓰레기 조정했다는 것은 이게 정부가 인정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를 썼는데 몇 % 썼는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한은 15% 이상은 쓸 수가 없는 물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다 넘어가고요. 예, 이런 기술 개발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7분 남았는데 부산 쪽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게 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앞으로 국가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의 방향은 아마 이 5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관리 대상이 세분화되고 있다. 예, 그거는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거 중심에서 예방 정책으로 가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그렇고 앞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수거량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이제 사람과 자연의 영향을 저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자원 관리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오늘 뒷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자치와 협력이 가는 겁니다. 이제 해양 쓰레기 이슈를 얘기를 할 때 미세 플라스틱 다음으로 국제사회에서 이슈화된 게 자원순환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치와 협력. 그러니까 국가 혼자만으로 못하니까 국제사회를 묶을 수 있는 규약이라는 제도가 나왔고요. 또 국가라는 단위도 있지만은 국가의 밑에 있는 지방, 로컬이라는 데서 뭔가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 로컬이 혼자 잘하면 뭐 문제가 있지 않아? 해서 나온 게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드 어프로치다 해서 지역의 어떤 영향 관리, 대부분 이제 시민단체가 핵심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타 지역의 이제 해양 쓰레기 자치가 잘 된 관리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을 국비로 받아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근데 충남 같은 경우는 대체로 잘합니다. 해서 UN 공공행정상도 해양 쓰레기는 전 세계 처음으로 받았어요. UN 공공행정상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주 같은 것도 이제 잘 아시는 제주 탄소 중립 도시 혹은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개를 하고 있다. 하나는 폐각을 자원화해서 타랑을 제조하는 시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해양 폐기물을 갖고 쓰레기를 갖고 백동류로 생산하는 것을 이제 국가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잘된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제 부산은 이제 관리 정책 꽤 잘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수거량도 그렇습니다. 발생량 조사는 아마 이게 옛날에 다른 데서 한 내용이라서 아마 신뢰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발생 이 정도 되고요. 수거는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으면서 그나마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가 좋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 분석 모니터링 체계를 갖고 있는 것, 협력 기관과에서 업무 협약을 강화한 것,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자원순환 프로젝트, 네스파, 효성 TNC 이런 업체들과에서 부산이 신발 섬유가 많이 발전돼, 대구만큼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폐어망을 갖고 고부가치 산업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유입 차단막 설치. 부산은 하여튼 매년 골칫거리입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진인데 이게 다대포 사진이에요. 옛날에는 이 쓰레기가요 거제로 갔어요. 거제. 근데 몇 년 전부터 거제로 안 나가고요.
다 대포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어요. 원인은 아마 조사가 덜 된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낙동강 중간에 있는 무인 도서들의 어떤 형상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다대포 앞에 무슨 수중 공사를 한번 했대요. 그때 이후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는 이제 해류하고 바람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쭉 나가야 될 쓰레기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아마 이런 형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는 시설들이 이제 말씀드린 유입 차단 시설이고 현재 스마트 에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평강천에 있고요. 평강천은 이제 낙동강 본류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이제 현재 설치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똑같은 게 하나 더 이제 공주 유구촌에는 먼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며칠 전에 비가 왔을 때 보니까 꽤 많이 포집이 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도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일정 기간 지나면 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설치한 곳하고 수산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3년 정도는 설치를 해서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크게 말씀드릴 주제 중에 또 하나가 재활용, 해양 폐기물 재활용인데 부산은 이제 폐기물에 대한 특화 산업 단지도 있고요. 뭐 해양 폐기물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섬유라든가 신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는 재활용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저는 요 두 가지 슬라이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관리를 잘하는 지자체들을 보면 꼭 그 잘하는 시민단체가 같이 있어요.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프다 제주,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녹색연합, 통영가 같은 경우에는 거제환경운동연합이 이들 공통점이 뭐냐면요, 막 안 돼요, 안 돼요라고 할 때도 있지만 같이 합시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협력이 잘 되고 지원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산도 교육센터도 있고 부산 녹색연합도 있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발전협의도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안타까운 게 대부분 교육에 편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죽깅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죽고만 말아요. 죽고 말면은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양 쓰레기, 해변 쓰레기를 줍는다는 이유는 특정의 해양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면 그 발생원이 있거든요. 근데 꽁초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불법적으로 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주변에 꽁초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죽깅으로만 끝나면은 해결책이 안 나요. 계속 반복될 뿐이지. 항상 시민들이 시민과학으로 1년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원인을 찾은 원인은 시에 전달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부산시가 이게 좀 약점인 것 같아요. 그 시민단체하고 하는 거는 있는데 대부분 죽깅이고 그리고 시민단체도 교육만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 단계를 조금 넘어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민단체는 저는 이제 협치라고 하거든요. 협력이 아니고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정책 제안하고 시가 정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끝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과학을 같이 해야 돼요.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산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려 그러면 시민협치하고 시민과학이 저는 이제 곱하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말씀 요거 있죠. 요거 누가 한 줄 아세요? 어떤 거는 제도로 하고 법도 개정하고 했는데요. 이거 시민단체가 한 거예요. 우리나라 주요 해양 쓰레기 이슈들은 다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제도화되고 법이 되고 개선을 한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한 하는 시민과는 협력이 아니라 협치 수준으로 가고 그리고 시민단체도 교육이나 단순한 죽깅보다는 이제 시민과학이라는 형태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지자체하고 계속 지자체가 상당 부분은 아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해양 환경의 소중함과 또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해양 환경 정책뿐 아니라 시민 환경 단체의 역할이나 또 중요성, 또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또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김경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패널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장내에서 저희가 잠깐 정리하는 것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패널 토의에 참여하실 전문가분들께서는 각 자리에 나오셔서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패널 토의는 부산대 해양학과 안순모 교수님을 시작으로 안종환 과장님, 부산 교육청에 계시는, 그리고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에 계신 박민규 환경처장님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 발표를 해주실 분은 부산 연안 오염 현황 및 또 관리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안순모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해양학과의 안순모입니다. 저는 오염 총량제, 연안 오염 총량제라는 걸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우리 부산의 해양 수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열린 시민 환경 교육을 통해서 주제가 이제 해양 환경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부산의 해양 환경이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광안리나 해운대처럼 굉장히 좋은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해수욕장이 굉장히 특별한 이유는 대도시하고 같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표 자료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철 타고 와서 이렇게 해수욕장 갈 수 있는 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수욕장 이렇게 한적한 데도 좋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대도시하고 해수욕장이 멋진 깨끗한 바다가 같이 있는 거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도 크고요. 실제로 보면은 옛날에는 물론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주도 좋다고 많이 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러지 않고 이제 부산에도 많이 오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이점 두 가지, 그런 깨끗한 바다와 도시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별하고 우리 부산 시민으로서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게 굉장히 특별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하면 물이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수가 굉장히 깨끗해야 되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부산 오염 총량제라는 거를 이제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하면 수질을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해왔는지 저희가 약 10여 년 동안 물론 그 전 자료도 있지만 요 제도를 수행한 게 거의 이제 10여 년 되어가 있는데 그 동안에 수영만이라는 게 이제 수영강에서 나와서 광안리 해운대 앞에 광안대교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수영만인데 그 지역의 수질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갖다가 앞으로 이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관리 정책으로서 이제 핵심적인 게 지금 말씀드리는 연안 오염 총량 관리제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깨달은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다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쓰레기 말씀도 해주셨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바다가 무한하기 때문에 거기다 뭐든지 버려도 다 받아주고 자연 정화 능력이 있어서 그걸 이제 없애줄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안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특히 이제 연안이라고 하잖아요. 육지하고 가까운 바다에는 우리가 이제 버린 게 어디 가지 않고 거기에 이제 수질에 바로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염 총량이라는 거는 저희가 수영만의 수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오염의 일정 양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일정 양을 사실 이제 집수역이라고 그러는데 수영강이죠. 수영강과 온천천 거기가 이제 사실은 거기 주민이 부산 시민이 한 150만 명 정도 사십니다. 부산 시민이 많이 사시죠 그쪽에.
근데 그 150만 명께서 쓰시는 여러 가지 생활 하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온천천이나 수영강으로 가게 되고, 물론 이제 하수 처리장을 거쳐서 갑니다. 거쳐서 가서 그게 수영강으로 모이고 수영강에서 그게 수영만으로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수질을 결정하게 되고, 그 오염 총량이라는 건 그런 고총량입니다. 총 합한 양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그걸 양적으로 아는 거죠. 1년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그 중에 이제 얼만큼 줄일 경우 우리가 수질을 얼만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아는 게 이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하루에 이제 19톤, 그러니까 COD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음식물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음식물 양으로 생각했을 때 하루에 19톤 정도가 이제 그 수영강 하구, 저기 요트 경기장 아시죠? 수영강 그 요트 경기장 바로 옆으로 이제 통해서 그 수영만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잡게 됩니다. 2024년이 저희가 다음으로 잡은 목표인데요. 그때까지 그 COD 기준으로 1.31 ppm, 이건 이제 유기물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31이면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거의 최고 수준의 그 값이고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저희가 삼았고, 지금보다 현재보다 이제 더 낮은 값이고요.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19톤이 아니라 거기서 얼마큼 더 줄여야 된다라는 목표를 세운 거죠. 2020년에 세웠습니다. 지금 2차인데요. 그 2차 시작하는 2020년에 목표를 세워서 24년에 그걸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제 여러 오염원들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고요. 생활계, 그다음에 산업계, 토지계, 뭐 여러 가지 구분을 통해서 거기서 오염을 각각의 오염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개발 현황, 뭐 재개발을 한다든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계획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그 오염이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를 전부 다 정량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매년 그 수질을 체크하는 일과 더불어서 그런 각각의 그 계획이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잡아놓은 그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이행평가라고 하는데요. 그 이행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그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연적인 지구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이 좀 달라지고요. 그러다 보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1차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했는데 2019년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달성하지 못했다고 뭐 잘못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자연적인 그런 팩터들이 있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말씀해 주실 그 비점 오염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비점 오염원, 이게 비만 오면은 이게 확 쓸려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타이어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쓴 것 같은데, 이런 그 부산 연안에서 저희가 특별관리 연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연안 오염 총량,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그 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연안 오염 총량제를 통해서 지금 수질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정량적으로 그 관리하려는 그런 노력을 그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 북항 2030 엑스포가 벌어지기 때문에 북항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이런 제도를 다음으로 옮겨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작업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 연안 오염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영만으로 유입되는 그 물이 정말 깨끗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정말 안정이 되는 듯합니다. 또 북한도 또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또 진행하고 또 관리가 이제 진행된다고 하니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 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발표는 부산 학교 해양 환경 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종환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종환 과장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디지털 미래 교육과의 과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종환 과장님 이후에 안수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점 오염에 관해서 박민규 처장님께서 또 연달아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종환 과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학교 해양 환경 교육에 대해서 발표하는 디지털 미래 교육과 과장 한종환입니다. 디지털 미래 교육 아주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과입니다. 디지털 미래 이게 지금 현재는 굉장히 교육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그 교육은 과학, 영재, 환경, 해양, 발명 이런 분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 교육과 연계한 해양 교육은 옛날부터 우리가 부산이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해양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교육에서 김경신 박사님 같은 분들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대포에서 저희들이 이제 해양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다대포로 다시 밀려들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그 해양 환경 교육은 주로 이제 과학과 연계한 환경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바꿔서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어떤 철학들이 지금 현재도 많이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는 해양 교육의 목표는 해양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기후 변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 교육은 실제로 이제 교육 과정에 환경 과목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앞으로 박사님들께서 좀 노력하셔가지고 해양 이런 환경 과목도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저희들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어렵고 선생님들을 전문적으로 키워내기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교육 과정 중에서 해양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켜가지고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이제 바다로 여는 미래라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부산의 환경과 미래라는 환경 교과서도 개발해서 부산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해양이나 환경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그렇게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부산에 활동하고 계시는 환경 전문가분들과 협치로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도 이런 해양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해서 찾아가는 해양 아카데미로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간 몇 시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동아리라든지 또는 체험학습을 가서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선생님들 연수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해양 오염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실천하게 하는 그런 교육도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 청소년 환경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청소년 해양 생태 캠프, 주니어 해양 컨퍼런스 등 다양한 학생들의 활동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해양에서 이제 쓰레기를 줍는 걸 이제 줍깅 활동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커밍 활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비치를 하듯이 이렇게 쓰레기를 해양에서 긁어낸다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육 지원청이 있습니다. 5군데가 있는데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있는데 이게 교육 지원청에서는 초등교육하고 중등교육을 관장을 합니다. 학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육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게 이제 교육 지원청인데 각 지원청마다 조금씩은 지역 환경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원청에서도 각 지원청의 특성을 살린 해양교육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해양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전문성을 조금 활용을 해서 해양교육 발전 협의회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런 연대가 우리 학교 해양교육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해양환경 분야도 더 발전시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양 환경에 관한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 가기 전까지는 해양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과정과 연계한 학습 자료 개발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의 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종환 과장님께서 부산 학교에서 또 진행되고 있는 해양환경교육의 여러 가지 방향과 또 어떻게 또 과학교육과 협력해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다살리기 국민운동 부산 본부에 계신 박민규 환경처장님께서 비점오염원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사회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다살리기 박민규 환경처장입니다. 저희들은 바다살리기에 실질적으로 현장 체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과 그다음에 어떻게 이걸 갖다가 개선을 하고 함으로써 해양도시 부산이라는 곳이 비점 오염으로부터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상당히 체험을 했다고 할까? 그런 면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도시 부산이라고 하는데 이 바다라니까 뭐 다 받아주니까 바다. 그래서 육지에서도 버리고 강 하천에서도 버리고 그래갖고 바다가 결국은 오염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의 해양 오염 발생의 비점 오염원들은 강, 하천, 연안, 해상 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강, 하천을 보면 부산은 강과 바다가 인접해 갖고 그 강하천을 통해서 이렇게 바다로 유입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걸 우리가 육상기로 인한 비점 오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연안으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을 보게 되면 어떤 강이 이제 낙동강, 선악동강,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영강이 국립 하천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갖고 강이 이제 3군데, 그다음에 하천이 13군데 정도가 이렇게 바다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하천을 보시면은 과연 그 강하천이 깨끗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렇지 않음을 상당히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강하천의 비점 오염원이 결국은 바다로 유입돼 갖고 수지를 오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앞서 발표하신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김민식 연구위원님께서는 해양 쓰레기 쪽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부산대 안순모 교수님은 수질 오염 쪽으로 해서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두 개가 다 이렇게 합쳐져 갖고 이 해양 오염이라는 그 잣대를 이렇게 매겨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쓰레기도 쓰레기만큼 중요하지만 일단 수질 오염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비점 오염은 이렇게 강하천으로 해서 유입되는 그런 문제가 부산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한 예로 들어서 제가 수중 로봇을 샀습니다. 수중 카메라가 달린 로봇을 샀는데 한두 번 쓰고 나서는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깨끗하다는 광안리 해수욕장에 수중 로봇을 카메라로 찍는데 탁도가 너무 심해갖고 앞이 가려갖고 아예 바다가 찍히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안오염 총량 관리에서 COD만 중심해 갖고 될 일은 아니고 이런 탁도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해양 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서는 연안 쪽에 이제 문제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연안은 우리 부산은 생태연안, 친수연안, 산업 기반 연안 해갖고 기장군부터 가덕도 이리까지 해안을 따라 조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수욕장도 있고 부두도 있고 항만 등이 있는데 특히 연안해역에는 도시화 산업 활동으로서 오염 부하량이 이제 계속 그 증가가 되고 있고 또한 그 무분별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서 연안의 수질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연안 지역을 따라서 뭐 주차장 또 해수욕장의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들 특히 하루센터에서 방류하는 오수들 그다음에 부두에 적재되어 있는 석탄과 고철류 그다음에 선박수리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 부두와 항만이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이 연안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부산은 고철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근데 그 고철이 안에 보면 대부분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만 오게 되면 부두에서 바로 바다로 흘러내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선박 수리소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깽깽이라고 그러죠. 배를 때려가면서 합니다. 거기서 깽깽이로 때리면서 발생하는 페인트류도 이런 것들이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바다로 다 방류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단순히 준설만 하는 걸로 이렇게 그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연안 문제에 대한 오염도 좀 심각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은 이제 해상 쪽인데 해상은 사실 우리 민간인들이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오염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박에서 유출되는 오염 물질과 그다음에 양식장에서 버려진 오염 물질. 여러분 김양식 할 때 쓰이는 물질이 염산, 그다음에 김영양류가 있는데 김영양류의 그 주요 물질이 아시면 깜짝 놀라는데 뭐 불소, 붕소, 망간, 뭐 코발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진짜 중금속들로 이 영향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쓰고 나서 그냥 그대로 사용이 되면 되는데 그냥 통째로 남겨진 채 버려지면 그 자체가 또 오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환경부와 같이 아까 말씀하신 부산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염 부하량을 준수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강하천이나 혹은 그 블루식 하수 광고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민관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갖고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갖춰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는 비점 오염 저감 조례라는 걸 마련해 갖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렇게 민간산이 같이 생활 속 비점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활동을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아직까지 이 비점 오염 저감 조례를 아직 만들지 못하고 일부 구군에서는 지금 우리 세 개 구에서는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좀 앞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비점 오염은 어차피 비점 오염이라는 게 이란 점오염과 틀려갖고 비가 오면 발생되는 그런 오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점 오염이 어쩌보면 우리 생활과 긴밀하게 연관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오염을 저감해서 바다도 이렇게 오염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경부에서 특히 이제 우리 생활 속 비점 오염 저감 활동이라는 그 여러 가지 항목을 내려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은 이게 실천을 해야지만이 해양 쪽도 역시 비점 오염 저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잠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선 비가 오기 전에 내 집 앞 내각에 청소하는 거, 그다음에 반려동물 산책할 때 꼭 배변을 치우는 거, 그다음에 아파트 세탁기 설치할 때 제가 요거 이 자리에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파트 세탁기 설치할 때 뒷베란다나 다용도실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앞베란다에 설치해갖고 우수관 안에 그 세탁을 한 물들이 그냥 흘러가면 이거는 하수조로 안 가고 우수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LH 아파트, 작은 아파트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우수관으로 연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시민들도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관에서도 이런 조치를 좀 홍보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담배꽁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수 매너에 집어넣는 거 사실 이게
또한 제일 큰 문제죠. 담배꽁초에 대한 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도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텃밭 가꾸기 할 때도 마찬가지 비료를 과다하게 주지 말아야 되고, 뭐 트럭에 덮개가 덮였는지 만약 덮개 안 덮이고 가면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신고를 해야지만이 이 자체가 개선이 되니까 이렇게 주시고, 세차는 반드시 세차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야외에서 쓰레기는 뭐 당연히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특히 낚시인들이 낚시의 낚시줄이라든지 낚시바늘 이런 걸 계속 그냥 투척을 하고 버리고 그냥 가는 경우, 이런 것들. 근데 음식물 쓰레기를 뭐 하나 페인트를 땅에 묻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세탁기 사용 시에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저는 세탁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구원님께서는 타이어라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세탁기에서 나오는 그 세탁물, 이 세탁물 사용이 사실은 하수 종말 처리장을 거치지만 하수 종말 처리장에는 실제로 이 세탁기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한 예로 수영강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이제 하수를 받아갖고 거기에 제일 처음인 게 뭘 하게 되면 이물질을 걸르는 장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발생된 70%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물티슈입니다. 물티슈가 수영 하수 종말 처리장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강변 사업소에는 물티슈가 별로 없어요. 20-30%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나중에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관광객들이 물티슈를 사용하고 나서 그냥 변기에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티슈는 플라스틱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홍보 궤도가 좀 되도록 해야 되고, 우리 또한 그 변기에다가 당연히 물티슈는 투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반려해변 제도라는 게 지금 해양환경공단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반려해변 제도가 부산에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 열 몇 군데 정도만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학교나 혹은 우리 시민단체 혹은 일반 그 주민센터 등에서 그 가까운 곳에 반려해변 제도를 해갖고 수시로 좀 쓰레기도 줍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활성화되도록 좀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민간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이 비전 오염을 통한 그 바닷속의 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 문제가 단순히 민하고 관하고 산하고 따로 놀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인해서 그 민간산 협의가 좀 구성이 돼 갖고 잘 비전 오염을 저감해서 바다가 좀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다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의 박민규 환경처장님께서 비전 오염원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사회의 노력의 중요성, 또 여러 가지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패널 분들과 또 오늘 그 특강을 해주신 김경신 그 박사님과 함께 다 같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질문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서로 토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신 시민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는 시민들께서 하시는 질문을 제가 이제 대신 읽어드리는 거는, 온라인은 제가 읽어드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싶으면 손을 드시면 여기 운영진께서 아마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장 적합하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지목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자연스럽게 패널에 계신 분들께서 자유롭게 마이크를 들고 응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을 먼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예. 현장에서 질문 혹시 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매우 유익한 발표였고요. 저는 그 부산 연제구에 사는 시민입니다. 그 한종환 우리 부산교육청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산의 환경과 미래라는 그 텍스트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육상 환경이라 일컬어지는 뭐 숲 환경이랄지 일반 환경계요, 일반 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너무 해양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강가를 하고 있다. 시민으로서 그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이제 앞으로 세계 박람회도 앞두고 있고 해양 수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를 부산광역시에서 먼저 해양환경에 대한 텍스트북을 개발 편찬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정형화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 쪽도 앞으로는 계속 보완해서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 왜 고기류 그 뭐야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를 왜 고기류나 이렇게 먹고 이제 저희들이 잡아서 먹잖아요. 그럴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그게 얼마만큼의 그게 오는지 그걸 알고 싶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쓰레기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일본 방사성 그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이 부산 그 해양수산에서는 어떤 식의 그 대책 방안을 갖고 있는지, 예, 그것도 좀 이게 주부 입장에서는 그게 먹을거리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먹어도 금방 이렇게 우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먹을거리를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뒷부분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다른 분이 아마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일단은 미세 플라스틱은 일단은 전이 과정을 거쳐서 사람한테 간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발견이 됐고요. 증명이 됐고, 그다음에 어류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다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 과연 얼마만큼의 우리가 직접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뭐 생수병에서 나왔다는 거를 빼더라도 뭐 해조류라든가 그다음에 소금에 포함이 된 천일염이 미세 플라스틱이 김장 담글 때라든가 젓갈류, 최근에 보면 이제 젓갈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얼마만큼 먹었을 때 사람이 영향을 줄까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진 않았고요. 몇 년 전 자료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사람이 17명인가 아마 인체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출이 돼요. 우리가 아는 이제 대변으로 배출되는데 물고기 실험에서 보면 나노 사이즈가 가게 되면 배출이 안 되고요. 살에 박혀요. 살에.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인체에 대해서는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명이 된 게 없고요. 근데 뭐 예컨대 어떤 기존에 있는 질병들이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빨라진다 이런 그 논문들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할 때 제가 어디 가면 항상 드는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식당을 갔어요. 근데 머리카락 하나가 이제 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사람들마다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냥 덜어내고 먹는 사람, 아니면 주인장 불러가지고 나 안 먹을래, 새로 바꿔주든가 뭐 하는 사람, 예. 아니면 올리기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은 사이즈가요. 우리가 아는 가장 큰 미세 플라스틱 사이즈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커요. 예, 5mm니까. 그래서 이제 먹는다고 인체에 영향이 없냐, 유해성이 문제인데 지금 이제 정부가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면 이제 식품으로 안 된다는가, 식품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어가는 단계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요. 근데 유해하지 않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예. 근데 인체에 유해한데 어느 정도까지 농축이 됐을 때 유해하냐, 일시적으로 얼마만큼 먹을 때 유해하는 건 이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어쨌든 유해하지 않다라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혹시 그 해양학과 한승무 교수님께서 혹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그거는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대답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 좀 생각하시는 동안에 온라인으로 질문하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질문 중에 아까 이제 탁도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민구 환경처장님께서 그래서 그 아까 그
저희가 이제 발표했었던 내용 중에서 그 수영만 그 아래 그 물이 굉장히 깨끗하다.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안순모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탁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탁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또 해결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순모 교수님 또는 박민규 항전처장님께서 적합한 응답이 있으시면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먼저. 예.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약간 원인 물질을 그 COD라고 그 유기물로 잡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해양 환경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탁도는 그 유해 물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기 안 좋다 뿐이지 사실은. 그리고 이제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쾌적하지 않으니까 그런 예를 들면 뭐 서해안이 탁도가 높거든요. 서해안 갯벌에. 근데 그렇다고 그게 오염된 물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좀 부유 물질이 많고 이렇게 가는 부유 물질이 많고 해류가 세기 때문에 이렇게 떴다가 가라앉았다 하면서 이제 탁도가 높은 거지 전혀 뭐 어떤 생태계에 물론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생물과 싫어하는 생물이 다 나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염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그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관광객들을 더 많이 오기 하기 위해서 뭐 탁도를 낮추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 그렇게 할 수는 있을 텐데 생태계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오염 물질로 취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오염물질에 보면은 SS라고 옛날에 이제 그걸 총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유물질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건 준설물질인데 이제 바닷가에서는 그럼 왜 이게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느냐? 우리가 괌이나 사이판을 가면은 밑에 보면은 고기가 막 떠다니는 걸 죄송합니다. 볼 수가 있는데 부산 바닷가는 아무리 깨끗한 지역 5, 6도 가도 밑에가 보이질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나름대로 분석하면 그동안 그 강하천으로부터 혹은 항구 항만에서 연안에서 유입된 그 부유물질, 즉 부유물질에는 여러 가지 유기성 물질이 있고 뭐 무기성 물질이 있겠지만 그 물질들이 계속 쌓이고 쌓인 것들이 파도나 이런 거 취해갖고 한번 올라올 때 뒤집어져 갖고 다시 바다를 좀 오염시키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낙동강 하구 쪽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밑에 아예 안 보입니다. 30cm만 내려가도 안 보이거든요. 과연 이게 깨끗한 물이냐? 이게 결국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적조 같은 현상도 생길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고기들이 뭐 먹을 수도 있고 그게 영양원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또 영양원으로 반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탁도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COD 기준으로만 지금 해갖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결국 깨끗한 바다를 볼 수는 없고 단순하게 화학적인 어떤 그런 환경 요소 COD 자체만으로 이제 만족해갖고는 우리 부산 바다가 깨끗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한 간단한 예로 우리 그 하라센터 가게 되면 특히 이제 밀렵동하고 자갈치에 보면 우리 이제 회를 먹잖아요. 여러분 회를 먹으면 거기 배를 가르고 창자 씻어내고 밥 씻어내잖아요. 그물 다 거기 하수종말 처리장을 안 갑니다. 다 어디로 가냐? 바로 바다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법 규정도 문제인데 거기 어떤 일정한 그 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가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 법이 몇십 년 전서부터 하루에 20톤 이하는 그냥 바다에 버려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법을 지금도 바꾸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바로 씻어갖고 배 떼고 피하고 이런 것들 그냥 쭉 바닷가를 보내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항만이 다대항이나 혹은 그 자갈치 쪽에 남항 이런 쪽에 보면 밑에 뿌옇게 쌓여 있는 부분들이 그게 계속 누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항만, 남항, 북항은 좀 나아졌지만 남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염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안순모 교수님께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유물질을 오염물질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게 무기물일 경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그 자갈치 앞에 거기가 이렇게 뿌연 물질이 쌓여 있고 그렇다는 것도 그건 당연히 이제 오염된 거고요. 주로 이제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에 의해서 입자성 유기물에 의해서 이제 생긴 거고요. 그렇게 생긴 부유물질은 당연히 오염원이고요. 그리고 COD도 높습니다. 그런 때는 그렇기 때문에 COD를 재면 이제 그런 물질은 저희가 오염됐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근데 COD는 낮은데 부유물질이 있다. 그거는 이제 무기물에 의한 흑입자에 의한 부유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오염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아카데미를 하니까 이런 학문적인 말씀도 듣게 되고 이해도 높아지는 것 같아서 예,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관내에 또 이 장내에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이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부산 시민의 한 사람이고 저는 거주를 다대포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닷가를 자주 나가면은 정말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특히 아까 우리 김경신 연구관님 말씀대로 그쪽에는 그야말로 그 선박 해체하는 작업들이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곁을 이래 가보면은 그냥 뭐 실수로 빠뜨리는 그런 어떤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고의로 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정말 그게 참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환경에 대한 크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이 많아서 오늘도 여기 참석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환경교육 도시 지금 저기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환경은 지구 환경이나 우리가 바다 환경이나 모든 환경들이 한번 파괴되면은 정말 어떻게 그 원상을 회복할 수 없는 게 우리는 환경입니다. 특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환경에 뭐 기후 변화부터 시작해가 심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앉아서 심각성을 얘기하다가 문 밖에만 나가면은 그 길로 끝인 걸 많은 걸 저는 보아왔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따라서 우리 모든 환경에 대한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박사님 또 전문가님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나 우리도 부산에 정말 말대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부산 환경교육에 부산의 환경교육도시만큼 지금 하고 있는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로만 글로만 붙여놓고 그렇게 지금 실천되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물론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실천 효과가 미미하다. 저는 이제 그걸 조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까 그 환경 우리 그 부산 뭡니까 그 부산의 환경과 미래라는 중학교의 수업을 직접 했습니다. 해봤는데 물론 하는 저도 그게 참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아이들이 이 실천력이 정말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길어서 그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부산 환경의 교육 도시인데 지금 많은 우리 이 부산의 환경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 또 이런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만은 그 기관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뭐 예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확보가 미비해서 어려운 점들이 많지만 그러나 지역 사회에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해서 정말 교육당 교육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부산 시민을 위한 우리 교육 방침이 정말 그 16개 구군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싶어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우리 그 뭐 교육에 관한
그는 우리 아까 우리 한종환 선생님 하신 게 좀 나을 것 같고 나머지는 우리 경영신 그 연구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부산 시민분들께서도 환경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적극 환경교육에 참여하고 계셔서 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가 이제 한 3시 30분까지인데 지금 32분으로 시간이 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 한종환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 질문은 이제 김경신 연구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마치고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한종환 과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는 환경 교육은 사실 뭐 환경 교육이라는 과목이 학교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택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학교가 170개가 조금 넘는데 그 중에 한 열 몇 군데만 이렇게 환경 교육을 선택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일상 과학이나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경 교육이 부족합니다. 대신에 이제 부산에 이제 환경 단체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 가지고 기관과 협력한 단체와 협력한 이런 환경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왔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저기 그 폐교가 생긴 곳에다가 환경 교육 체험 센터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환경 교육이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더 많이 활성화되면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진행된 행사 내용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서 언제든지 시청이 다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또 부산 해양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식과 또 참여를 통해서 환경교육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신 여러 시민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 전문가, 패널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제1회 열린 시민 환경교육 아카데미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